눈송이라기보다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가까웠다. 자비심 없는 12월의 칼바람이 성난 짐승처럼 골목을 핥히고 지나갔다. 서울의 밤하늘은 빛공해로 뿌옇게 빛났지만 그 빛은 이 어둡고 축축한 골목의 바닥까지는 닿지 못했다. 이미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에 다시 새로운 눈이 쌓이고 있었다. 그 잿빛 절망의 구석에서 김미영은 5살 난 딸 유나를 품에 안고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을 내쉴 때마다 희미하게 피어오르던 입김마저 얼어붙을 것 같은 혹한이었다. 그녀의 등 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집이라고 불렀던 고시원의 얇은 합판 벽 너머에서는 희미한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고시원 총무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다. 이미 2달치가 밀린 방세. 오늘 아침 그는 더 이상 봐줄 수 없다고 했다. 그의 눈은 미영을 딱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지만 그 동정은 그녀에게 방을 내어줄 만큼 따뜻하지는 않았다. 미영은 항변하지 않았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그녀에게는 더 이상 내밀 카드도 호소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10만 원이 든 비상금 봉투를 내밀며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려 했지만 그 돈은 어젯밤 갑자기 열이 끓어오른 유나의 병원비와 약값으로 사라진 뒤였다. 콜록 품 안에 작은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터져나온 기침 소리는 미영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유나의 이마는 여전히 불덩이 같았다. 미영은 자신의 얼어붙은 손을 비벼 겨우 온기를 만든 뒤 아이의 붉은 뺨을 감쌌다. 엄마, 추워. 유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은 열기에 취해 반쯤 감겨 있었다. 응, 우리 유나 춥구나. 괜찮아. 엄마가 꼭 안아줄게. 금방 따뜻해질 거야. 미영의 목소리는 그녀 자신도 모르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희망은 없었다. 그녀는 이 골목을 피난처로 선택했다. 적어도 사방에서 몰아치는 바람은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썩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풍기는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나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입고 있던 낡은 패딩 점퍼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하지만 그 점퍼는 이미 오래전에 본 기능을 상실했다. 듬성듬성 빠져나간 솜 사이로 냉기가 스며들었다. 미영은 가방을 뒤졌다. 그녀가 가진 짐이라고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유나의 낡은 곰 인형이 전부였다. 그녀는 가방 속의 옷들을 모두 꺼내 유나의 몸에 둘둘 감았다. 유나의 기침 소리가 잦아들지 않았다. 아이는 이제 춥다는 말 대신 얕은 신음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나가.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생각했다.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그녀는 유나를 감싼 옷가지 위로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의 지퍼를 내렸다. 주저함은 찰나였다. 그녀는 점퍼를 벗었다. 영하 10도를 웃도는 차가운 공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얇은 스웨터 안으로 파고들었다. 마치 수천 개의 얼음 바늘이 동시에 살갗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천이 아직 남아있는 점퍼로 유나를 겹겹이 감쌌다. 아이의 작은 몸이 완전히 점퍼 안에 파묻혔다. 이제 유나는 자신이 입고 있던 작은 점퍼 위에 엄마의 점퍼까지 껴입은 셈이 되었다. 유나야, 이제 좀 따뜻하지? 엄마 옷이 유나 지켜줄 거야. 그녀는 이를 악물었지만 턱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얇은 스웨터 한 장만 걸친 그녀의 몸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온몸의 근육이 경련하듯 떨리기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고통보다 아주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유나는 이제 따뜻할 것이야. 탈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미영의 감각은 서서히 무뎌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칼날 같았던 추위가 이제는 무거운 담요처럼 그녀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은 이미 그녀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유나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하며 몸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얼어붙은 근육은 뇌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눈을 뜨려고 애썼다. 잠들면 안 된다. 여기서 잠들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녀는 유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다행히 아이는 엄마의 점퍼 속에서 기침을 멈추고 얕은 잠에 빠져든 듯 보였다. 붉었던 뺨이 조금은 진정된 것 같기도 했다. 미영은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녀의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골목 입구에서 비추는 가로등 불빛이 여러 개로 번져 보였다. 그녀는 문득 10년 전에 어느 날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렇게 눈이 내렸던가? 아니, 그날은 따뜻한 봄날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러나 모든 것이 부서지기 시작한 그날.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강재혁. 그의 얼굴이 희미한 잔상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를 원망하는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희미해졌다. 지금 그녀의 유일한 소원은 이 아이, 유나를 살리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5년 전, 유나를 낳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세상의 모든 불행과 맞설 용기가 있다고 믿었다.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미혼모라는 주홍글씨는 그녀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식당, 주방 보조, 청소, 전단지 배포.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이 차가운 골목 바닥으로 내몰렸다. 의식이 가라앉는 와중에도 그녀는 유나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 엄마가 미안해. 유나야. 엄마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그녀의 속삭임은 눈발 속에 흩어졌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쏟아지는 눈발 사이로 저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보였다.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그녀와 유나만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섬 같았다. 그때였다. 골목 저편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밝은 빛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미영은 이미 그 빛이 무엇인지 확인할 기력이 없었다. 그녀의 눈꺼풀은 청은망은 무거워졌고 유나를 아는 채 그녀는 차가운 절망 속으로 서서히 잠겨가고 있었다. 강재혁 회장은 자신의 마이바흐 뒷좌석에서 세 번째 업무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다. 방금 끝난 이사회는 12월의 날씨만큼이나 냉랭하고 소모적이었다. 차창 밖은 이미 완벽한 어둠에 잠겼고 그 어둠을 뚫고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차량 내부는 외부의 혼돈과 완벽하게 차단된 따뜻하고 고요한 섬이었다. 은은한 가죽 냄새와 저음으로 흐르는 클래식 음악이 그의 신경을 겨우 진정시키고 있었다. 김비서, 그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본가까지 얼마나 남았지? 운전석의 김비서가 룸미러로 재혁을 흘끗 보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평탄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강변북로가 폭설로 인해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방금 전 교통정보에 따르면 전 구간이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우회로를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혁은 작게 혀를 찼다. 그는 오늘따라 유독 피곤했다. 어머니인 문 회장과의 저녁 식사 약속은 그에게 일만큼이나 어쩌면 일보다 더 큰 스트레스였다. 얼마나 더 걸릴 것 같나. 가장 빠른 길을 찾는 중입니다만 아마 평소보다 1시간 이상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구도심의 골목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김 비서의 대답에 재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태블릿의 전원을 끄고 피곤한 눈을 감았다. 차가 부드럽게 방향을 틀어 익숙한 대로를 벗어나 좁은 이면 도로로 접어드는 것이 느껴졌다. 차체가 가볍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고급 세단의 완벽한 서스펜션조차 노면이 고르지 못한 오래된 골목길에 진동을 다 걸러내지는 못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10년 전을 생각하고 있었다. 정확히는 10년 전의 오늘, 김미영의 기일이었다. 공식적으로는 그랬다. 10년 전 오늘, 그녀는 춘천의 한 저수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회사의 기밀 서류를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려 했다는 누명을 쓴 직후였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켰고 재혁은 어머니의 분노와 배신감에 찬 자신의 절망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매년 오늘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그녀를 추모했다. 차량이 갑자기 멈춰 섰다. 재혁은 감고 있던 눈을 떴다. 클래식 음악이 멈춰 있었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배어 있었다. 김 비서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골목이 너무 좁은데 앞에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혁은 미간을 좁혔다. 연말, 폭설, 그리고 구도심의 좁은 골목. 그림이 좋지 않았다. 취객이거나 혹은 노숙자일 것이다. 알아서 처리하게. 늦으면 어머니가. 그때였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정면. 골목의 꺾어지는 구석에 무언가가 보였다.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린 사람의 형상이었다. 재혁의 시선이 무심하게 그곳에 머물렀다. 짙게 선팅된 유리창 너머로. 형체는 그저 검은 덩어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검은 덩어리가 미세하게 떨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덩어리 위에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고 있었다. 마치 버려진 가구에 먼지가 쌓이듯 그렇게 무심하게. 김 비서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재혁은 알 수 없는 충동에 입을 열었다. 아니, 됐어. 내가 가보지. 김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말렸다. 회장님,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지만 재혁은 이미 코트 깃을 쓰며 차 문을 열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가 그의 비싼 캐시며 코트를 뚫고 들어왔다. 그가 있던 따뜻한 차 안과는 완전히 다른 날 것 그대로의 겨울이었다. 그는 구두가 눈에 빠지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며 그 검은 덩어리를 향해 걸어갔다.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마치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형체는 더 분명해졌다. 한 여자가 아이로 보이는 작은 덩어리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 여자는 얇은 스웨터 한 장만을 걸치고 있었고 아이는 어른의 것으로 보이는 두꺼운 패딩 점퍼에 둘둘 말려 있었다. 여자의 온몸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재혁은 멈춰 섰다. 그는 이런 비참함을 수도 없이 보았고 그때마다 적절한 금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저기요. 그가 차갑게 굳은 목소리로 불렀다. 괜찮으십니까? 여자는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재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듯 했다. 그녀의 몸에서 피어오르던 희미한 입김마저 보이지 않았다. 재혁은 인상을 썼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것이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여자의 어깨에 손을 대려 했다. 그때 여자의 숙인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꺾였다. 가로등과 헤드라이트 불빛이 교차하며 눈과 서리에 엉겨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윤곽이 드러났다. 재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사라졌다. 쏟아지는 눈송이들은 공중에 정지했고 김비서의 걱정스러운 부름도 골목을 울리는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 오직 그 얼굴만이 가득 찼다. 얼어붙어 파랗게 질린 입술, 고통과 추위에 굳어버린 뺨, 그리고 굳게 감긴 눈꺼풀. 그것은 10년의 세월과 상상할 수 없는 고난에 마모되었지만 그의 기억 속에 박제된 그 얼굴과 정확히 일치했다. 10년 전 차가운 저수지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던 그가 매년 몰래 추모했던 바로 그 얼굴, 미영.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목소리라기보다는 얼어붙은 숨결의 파열음에 가까웠다. 김미영,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 심장이 얼음 송곳에 찔린 것처럼 차갑게 조여왔다. 뇌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죽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죽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고 경찰 보고서도 그렇게 확인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무엇인가? 그녀의 유령인가? 아니면 자신이 혹한 속에서 미쳐버린 것인가? 그는 무릎을 꿇었다. 꿇었다. 그의 비싼 정장 바지가 더러운 눈 속에 젖어드는 것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붙은 눈을 털어냈다. 차갑다 못해 얼음장 같은 피부의 감촉이 그의 손가락 끝을 통해 뇌수까지 전달되었다. 그녀는 진짜였다. 그리고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비서가 놀라 뛰어오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재혁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유령이든 아니든 그녀는 지금 숨을 쉬고 있었다. 김비서, 그는 자신이 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외쳤다. 차 문 열어. 당장 그리고 박 원장에게 연락해. 내가 지금 가고 있다고 가장 빠른 응급팀 준비하라고 해. 그는 미영의 몸을 안아들었다. 깃털처럼 가벼웠다. 너무나도 가벼워서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그녀가 안고 있던 아이까지 함께 안아들고 미끄러운 골목길을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로 향했다. 따뜻한 마이바흐의 뒷좌석에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누이자 혹한과 극도의 가난이 풍기는 퀴퀴한 냄새가 고급 가죽 시트의 향기를 집어삼켰다. 출발해 어서. 재혁은 차가 출발하는 동시에 자신의 코트를 벗어 두 사람을 덮었다. 그의 눈은 10년 만에 다시 만난 죽었다고 믿었던 여자의 얼굴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마이바흐의 엔진은 으르렁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고 눈 덮인 도시의 동맥을 유령처럼 미끄러져 나갔다. 김비서는 신의 경지에 가까운 운전 실력으로 차선을 바꾸고 교차로를 통과했다. 차 안은 방금 전까지 재혁의 지시와 병원과의 통화 소리로 어수선했지만 지금은 재혁의 거친 숨소리와 클래식 음악 대신 희미하게 들려오는 라디오 재난 방송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재혁은 뒷좌석에서 미영을 거의 끌어안다시피 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힘없이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그의 코트는 그녀와 아이를 덮고도 남아 넉넉했다. 그의 손이 미영의 손을 붙잡았다. 얼음장 같았다. 생명체라기보다는 대리석 조각에 가까운 감촉이었다. 그는 자신의 천으로 이 얼어붙은 손을 녹여보려는 듯이 무의식적으로 손을 계속 비볐다.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 그런데 그녀가 김미영이 살아있었다. 그의 눈앞에, 그의 팔 안에. 이것은 현실인가? 아니면 이 지독한 폭설이 만들어낸 피로에 지친 뇌의 환각인가?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눈보라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고 그 너머로 익숙한 서울의 야경이 비현실적으로 일렁겼다. 10년 전 그가 기억하는 김미영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늘 봄의 햇살 같은 냄새를 풍겼다. 재혁이 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가 선물한 값비싼 보석 목걸이보다 자신이 직접 뜨개질한 엉성한 목도리를 받고 더 기뻐했다. 그녀는 그의 지위가 아니라 그의 서투른 농담과 일에 지친 피곤함을 알아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강재혁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안식처였다. 그 안식처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그날을 재혁은 잊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 문 회장과의 공식적인 저녁 식사 자리. 그는 미영을 결혼하고 싶은 사람으로 소개했다. 문 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미영의 출신 학교나 취미 따위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미영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식당의 연매출과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는 그녀의 가족관계를 꿰뚫고 있었다. 문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가 던지는 모든 질문은 너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차가운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 우리 재혁이는 문 회장은 식사가 끝날 무렵 우아하게 와인잔을 닦으며 말했다. 이 그룹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한치의 오차도 한순간의 감상도 허용하지 않지요. 미영 씨처럼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거라고 믿어요. 그것은 위협이라기보다는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의 통보였다. 그날 이후 미영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다. 그녀는 재혁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재혁은 그녀를 다그쳤다. 어머니의 반대 따위는 자신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을 믿으라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때는 몰랐다. 그리고 사건이 터졌다. 그룹 산하 문화재단의 자선 경매 행사. 미영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의 행방이 묘연해졌고 모든 서류와 자금 이체 내역은 단 한 사람, 김미영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완벽한 함정이었다. 재혁은 미영이 그럴 리 없다고 믿으려 애썼다. 그는 그녀를 찾아가 소리쳤다. 말해, 네가 한 게 아니라고 말해. 하지만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창백한 얼굴로 울고만 있었다. 그 절망적인 침묵이 재혁의 마지막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의 침묵을 그는 시인으로 받아들였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향한 미련이 뒤엉켜 그를 미치게 했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어머니가 움직였다. 문 회장은 그에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네가 사랑했던 그 순진한 여자는 없단다. 재혁아, 그녀는 처음부터 돈을 보고 접근한 거였어. 이번에도 조용히 돈을 받고 떠나기로 했다. 재혁은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미영은 사라졌다. 전화번호도, 살던 원룸도, 그녀의 모든 흔적이 증발했다. 그리고 2주 뒤, 그는 춘천의 저수지에서 그녀의 신분증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유서도 함께였다.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미안하다는, 그리고 재혁 씨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단순 자살로 종결했다. 재혁은 그녀의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다. 아니, 그는 확인하기를 거부했다. 문 회장이 내가 볼 필요 없다. 이미 수습했다고 막아섰을 때 그는 안도했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나약함과 배신감에 무너진 여자의 마지막 모습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고 그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믿었다.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그래야만 이 지독한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그렇게 10년을 죽은 그녀를 원망하고 그리워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살아있다. 그의 코트 안에서. 미약하지만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렇다면 10년 전 그 유서는 무엇이며 그 보고서는 무엇이었는가? 춘천의 저수지에서 발견되었다는 그 증거들은 다 무엇이었단 말인가? 재혁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미영의 절망적인 침묵, 어머니의 차가운 미소, 너무나도 완벽하게 미영을 겨냥했던 증거들, 그리고 너무나도 신속하게 처리되었던 그녀의 죽음.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지난 10년간 그가 애써 외면했던 끔찍한 진실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미영의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이에게로 향했다. 자신과 미영을 덮었던 코트가 아이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재혁은 조심스럽게 코트 자락을 걷어냈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열에 달아오른 뺨 곤히 잠든 얼굴. 아이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병적으로 익숙했다. 특히 굳게 감긴 아이의 눈매와 오똑한 코는 재혁이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보는 자신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그는 아이의 나이를 가늠해 보았다. 5살쯤 되었을까? 10년, 5년. 숫자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었다.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병원입니다. 박 원장님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가 병원 응급센터 입구에 부드럽게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병원의 소란스러움과 밝은 빛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재혁은 미영을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 김 비서, 아무에게도, 특히 본가에는 내가 병원에 있다는 말조차 흘리지 마. 오늘 밤 내 일정은 모두 취소됐고 나는 집으로 직행한 거야. 알았나? 알겠습니다, 회장님. 재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10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여자와 자신의 얼굴을 한 낯선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의 불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따뜻하다. 김미영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솜 이불 같은 따뜻함에 파묻혀 있다고 생각했다.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얼음장 같은 냉기는 사라지고 마치 온천수에 몸을 담근 듯 나른한 온기가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이 따뜻함은 비현실적이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심장을 먹게 할 것 같았던 골목길의 바람과 윤아의 차가운 뺨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에는 흐릿했던 시야가 서서히 초점을 맞추었다. 눈에 들어온 것은 곰팡내 나는 좁은 고시원 방의 천장이 아니었다. 은은한 간접 조명이 비추는 새하얀 천장이었다. 그녀는 공기 중에 떠도는 냄새를 맡았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였지만 그 기저에는 그녀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값비싸고
깨끗한 무언가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누워있는 곳은 푹신한 침대였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눈보라는 멎어 있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그녀가 있던 더러운 골목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이곳은 병원이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병원. 그때 모든 감각이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유나야. 그녀는 스프링처럼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다. 격렬한 움직임에 현기증이 일었고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이 욱신거렸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1인실이었다. 아니, 웬만한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넓고 고급스러운 병실이었다. 그리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유나, 내 딸 어딨어요? 그녀는 쉰 목소리로 외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다. 혹시 골목에서? 아니야. 그녀는 링거 줄을 거칠게 뽑아내려 했다. 움직이지 마. 방 안을 울린 것은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깊고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묻어났지만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다. 미영은 숨을 멈춘 채 소리가 들려온 곳을 바라보았다. 창가. 도시의 불빛을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방 안의 불빛을 받지 않아 검은 실루엣처럼 보였다. 그가 천천히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한 걸음 다가올수록 어둠 속에 감춰졌던 그의 얼굴이 병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 드러났다. 10년 전 그녀의 삶의 전부였고 또한 그녀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남자 강재혁이었다. 미영의 뇌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이것은 꿈이어야 했다. 죽기 직전의 꿈은 가장 잔인하고도 그리운 환각이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골목에서 이미 얼어 죽었고 이것은 저승에서 보는 환영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과 심장의 격렬한 고동이 이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가 강재혁이 왜 여기에 있는가? 그가 어떻게 자신을 당신이 왜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졌다. 재혁은 그녀의 침대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는 10년 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고 더 차가워 보였다. 그의 눈은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지금 그녀의 비참한 몰골을 10년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남긴 고통의 흔적들을 남김없이 훑어보고 있었다. 너를 발견했다. 재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골목에서 눈 속에 파묻혀 있었어. 조금만 늦었으면 둘 다 죽었을 거다. 둘 다. 그 말에 미영의 초점이 돌아왔다. 유나는 어딨어요, 내 딸. 재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미영의 심장을 바닥까지 떨어뜨렸다. 소아집중 치료실에 있다. 폐렴 증상이 심각했지만 다행히 고비는 넘겼어. 의사 말로는 며칠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군.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미영은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행이다. 살아있다. 유나가 살아있다. 안도감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리고 그 안도감은 곧바로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공포로 바뀌었다. 그가 유나를 보았다. 그가 자신들을 구했다. 이 병원은 분명 그의 병원일 것이다. 10년 전 자신을 그렇게 무참하게 내쳤던 그의 어머니. 문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자신을 버렸고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동정인가 아니면
유나의 존재를 알아챈 것인가. 미영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공포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그리고 그의 가문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졌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만약 유나의 존재까지 알게 된다면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왔다. 맨발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다. 그녀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제혁을 향해 기어가듯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는 10년 전 그에게 버림받았던 그날처럼,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하게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그녀는 그를 재혁 씨라고 부를 없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혁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좁혔다. 10년 만에 만난 여자가,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분노나 원망을 예상했다. 해명을 요구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빌고 있었다. 병원비는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평생을 일해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미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그러니 저희를 그냥 못 본 척 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다시는 회장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제발. 그녀의 절박한 애원은 재혁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그에게 구원을 청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서 도망칠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재혁은 자신이 지난 10년간 어떤 괴물로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려 했다. 일어나, 김미영, 지금 이게 무슨...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미영은 마치 불에 댄 듯 몸을 움츠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 작은 움직임이 재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의 분노가 차갑게 식었다. 대신 차가운 이성과 날카로운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인가? 아니면 자신의 어머니인가?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것은 무엇인가? 내 딸. 그녀는 아이를 그렇게 불렀다. 골목에서 자신의 코트 안에서 보았던 그 아이의 얼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소름 끼치게 닮았던 그 얼굴. 재혁은 무릎을 꿇고 있는 미영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일어나라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동정이 아닌 명확한 권위를 담고 있었다. 미영은 그의 목소리에 담긴 위압감에 어쩔 수 없이 몸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왜 도망치려는 거지? 재혁이 물었다. 내가 너를 해칠까봐.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10년 전 너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사라졌지. 아니, 죽었다고 믿게 만들었어.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미영은 그만큼 뒤로 물러섰고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재혁은 그녀의 턱을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10년의 고통이 새겨진 낯설지만 익숙한 눈동자가 공포에 젖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진실을 알아야겠다. 미영과 그의 시선이 그녀의 눈을 꿰뚫었다. 그 아이, 유나라고 했나? 그 아이는 누구지? 아니, 다시 묻지. 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 아이, 아버지는 누구야? 재혁의 질문은
얼음 송곳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좁은 병실의 공기를 갈랐다. 그 아이, 아버지는 누구야? 그 말에 김미영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10년 전 배신자로 낙인 찍혔을 때도 이렇게까지 절망스럽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녀는 10년간 이 질문을, 오직 이 질문 하나만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며 두려워했다. 만약 언젠가 그와 마주치게 된다면, 만약 그가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녀는 아이를 빼앗길 것이라는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혔다. 문 회장의 그 섯을 퍼렇고 무자비했던 얼굴이 재혁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질 정도로 세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갈라져 있었다. 그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유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다. 그녀의 온몸이 이 병실에서 당장이라도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미영을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인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공포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도 절박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숨기려는 대상이 아이의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그는 소아집중치료실에서 유리창 너머로 보았던 그 작은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한 그 얼굴. 죽었다고. 재혁이 낮게 읊조렸다.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 이 여자에게서 진실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가 물러서자 미영은 그제야 겨우 숨을 몰아쉬었다. 재혁은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분노나 연민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자신을 기만했던 거대한 진실에 대한 갈증이었다. 병원비는 내가 전부 처리했다. 그가 차가운 업무 지시처럼 말했다. 아이도 너도 이 병원에서 가장 좋은 치료를 받게 될 거야. 여긴 VIP 병동이다. 네가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는 그녀가 도망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니 헛생각하지 마. 내 몸부터 추슬러. 그리고 유나라는 아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너는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는 자신을 감금한 것이었다. 병실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김비서가 즉각 고개를 숙였다. 재혁은 눈 덮인 창밖을 바라보며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미영에게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정했다. 김비서, 저 병실과 소아 집중치료실에 24시간 감호를 붙이게. 외부인의 접근은 물론이고 특히 저 여자가 어떤 식으로든 병원을 빠져나가려 하거나 자해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막아. 하지만 절대 위압감을 주거나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선 안 돼. 필요한 모든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경관은 내게만 보고하게. 김 비서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가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문 회장님께서 저녁 식사를. 재혁은 시계를 보았다. 이미 약속 시간에서 2시간이나 지나 있었다. 지금 가지. 그는 자신의 캐시미어 코트 자락에 묻어있는 골목길의 더러운 눈과 퀴퀴한 냄새를 그제야 알아차렸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코트 자락을 털어내려다.
이내 무의미한 행동임을 깨닫고 손을 멈췄다. 그의 마음은 이미 10년 전에 그 차가운 저수지를 향하고 있었다. 재혁이 본가에 도착했을 때 저택은 숨죽인 듯 고요했다. 폭설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관리되어 있었고 실내는 과할 정도로 따뜻했다. 문 회장은 긴 다이닝 테이블의 상석에서 홀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재혁이 들어서는 소리에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2시간이나 늦었구나. 재혁아, 이 폭설에 무슨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었던 모양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질책이 담겨 있었다. 재혁은 넥타이를 풀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수프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가 몸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문 회장은 그제야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아들의 얼굴을 살폈다. 내 얼굴이 좋지 않구나. 이사회가 힘들었니? 아니면 아직도 그 쓸데없는 감상에 젖어 있는 개냐? 그녀가 감상이라고 말한 것은 오늘이 김미영의 기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재혁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는 문득 1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었음을 기억해냈다. 미영이 사라지고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다. 그때도 어머니는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에게 식사를 권했다. 어머니, 재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문 회장은 그 평온함 속에 숨겨진 폭풍전야의 긴장을 알아차렸다. 오늘이 10년째 되는 날이더군요. 문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제사라도 챙겨주고 싶은 걔냐 그럴 가치도 없는 아이였어. 그 아이가 정말 그런 가치도 없는 아이였습니까? 재혁이 식어버린 수프 그릇을 바라보며 물었다.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그룹을 위해서는 냉정해야 한다고 하셨죠. 감정은 사치라고. 10년 전 그 일도 그룹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습니까? 문 회장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당연한 걸 묻는구나. 그 아이는 네 앞길을 막는 돌부리였어. 감히 네 자리를 넘보고 회사 돈에까지 손을 댔지.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그 꽃뱀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뻔했어. 나는 내 아들과 이 그룹을 지킨 것뿐이다. 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만약 그게 모두 거짓이었다면요. 그 질문에 문 회장의 온화했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어졌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냐, 재혁아. 만약 그 아이가 횡령을 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다면, 만약 그 아이가 돈을 받고 떠난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이었다면,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요. 마지막 말에 문 회장의 두 눈에서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너 혹시 죽은 사람이라도 봤느냐? 10년이나 지난 일을 왜 다시 들추는 거지?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다 내가 그때 그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이야. 재혁은 어머니의 격앙된 반응에서 자신이 원했던 답을 얻었다. 그녀는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반응이었다. 아닙니다.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저 폭설 때문에 옛 생각이 났을 뿐입니다. 피곤하군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등을 돌렸다. 그의 뒤에서 문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라왔다. 잊지 마라, 재혁아.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이 그룹의 주인이다. 죽은 사람의 망령에 발목 잡히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 재혁은 저택을 나와
다시 채 올랐다. 그는 김비서에게 집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로 가라고 지시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김비서가 운전석에서 조용히 그를 살폈다. 김비서, 재혁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10년 전 김미영 씨 사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게. 김비서가 망설이며 대답했다. 회장님, 그 사건은 이미 문 회장님 지시로. 그러니까 재혁이 그의 말을 끊었다. 문 회장님이 덮었던 그 서류 밑에 내가 찾아야 할 진실이 있을 것 같군. 춘천 저수지에서 발견됐다는 그 유서 원본, 당시 출동했던 경찰 보고서, 그리고 그녀의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까지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전부 다시 조사해.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강재혁의 집무실은 여전히 한밤중이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폭설이 남긴 잿빛 새벽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방 안을 채우는 것은 거대한 책상 위 스탠드 조명과 서버가 돌아가는 낮은 소음, 그리고 방금 내린 원두커피의 진한 향기뿐이었다. 김비서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움직였다. 그는 강재혁의 오른팔이었고 그 말은 곧 그가 그룹의 그림자를 관리하는 사람이란 뜻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룹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인 문 회장의 10년 전 행적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다. 문 회장이 삭제했다고 믿었을 10년 전의 데이터는 그룹의 이중 백업 서버 가장 깊숙한 곳에 봉인되어 있었다. 그것은 오직 후계자인 강재혁 혹은 그의 대리인인 김 비서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김 비서는 10년 전 김미영의 횡령 사건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보고서였다. 자금의 흐름, 내부 고발자의 익명 이메일, 그리고 김미영의 서명이 위조된 이체 확인서까지. 김 비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등줄기로는 차가운 땀이 흘렀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지우기 위한 거대하고 무자비한 작전이었다. 그는 다음 파일로 넘어갔다. 춘천 저수지에서 발견되었다는 유서, 필적감정 보고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 비서는 그룹 내 법무팀의 필적감정 전문가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는 문 회장의 지시라면 없는 사실도 만들어낼 사람이었다. 김 비서는 즉시 외부의 사설 탐정에게 연락을 취했다. 10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춘천경찰서의 담당 형사를 찾으라는, 그리고 그 유서를 처음 발견했다는 신고자의 행방을 추적하라는 지시였다. 동시에 그는 김미영의 사망진단서에 서명한 의사의 기록을 확인했다. 그 의사는 10년 전 진단서 발급 직후 돌연 이민을 떠났으며 그의 가족 명의로 문 회장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에서 거액의 장학금이 지급된 내역을 발견했다. 퍼즐 조각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병원 VIP 병동. 김미영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가 갇힌 이 방은 세상의 모든 비참함과 절연된 곳처럼 보였다. 최고급 린넨 시트, 적정 온도로 맞춰진 실내, 그리고 방금 막 준비된 듯한 따뜻한 아침 식사. 하지만 미영에게 이 모든 것은 황금으로 만든 감옥일 뿐이었다. 간호사는 상냥했지만 그녀의 눈은 미영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미영은 식사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유나에게 향해 있었다. 간호사님, 그녀가 쉰 목소리로 불렀다. 제 딸, 유나는 괜찮은 건가요? 얼굴이라도 잠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김 비서로부터
환자의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머님, 아이는 지금 수학과 병동에서 회복 중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곧 회진도실 거예요. 지금은 몸을 추스르시는 게. 그 부드러운 거절이 미영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들은 자신과 유나를 분리시켰다. 10년 전 강재혁과 자신을 분리시켰던 것처럼 그녀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들은 유나를, 그 아이를 미영은 더 이상 생각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도망쳐야 했다. 유나를 데리고 이 지옥 같은 호의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식은땀이 난 손을 이불 밑에서 꽉 움켜쥐었다. 새벽녘에 조사를 마친 강재혁은 집무실을 나섰다. 김 비서의 보고는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위협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지금 분노할 때가 아니라 확인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미영의 병실 앞을 지났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의 발걸음은 한층 아래 소아과 1인 병실로 향했다. 유나는 다행히 폐렴 증세가 빠르게 호전되어 집중치료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다. 그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이는 깨어 있었다. 창밖으로 잿빛이었던 하늘이 마침내 옅은 햇살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눈이 그친 도시의 아침이었다. 유나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5살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작고 말라 있었다. 하얀 환자복이 유난히 커 보였다. 링거 바늘이 꽂힌 작은 손등이 재혁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이는 인기척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이의 눈과 재혁의 눈이 마주쳤다. 재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가 골목에서 그리고 집중치료실 유리창 너머로 보았던 그 얼굴.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강재혁의 집무실은 여전히 한밤중이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폭설이 남긴 잿빛 새벽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방 안을 채우는 것은 거대한 책상 위 스탠드 조명과 서버가 돌아가는 낮은 소음, 그리고 방금 내린 원두커피의 진한 향기뿐이었다. 김 비서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움직였다. 그는 강재혁의 오른팔이었고 그 말은 곧 그가 그룹의 그림자를 관리하는 사람이란 뜻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룹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인 문 회장의 10년 전 행적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문 회장이 삭제했다고 믿었을 10년 전의 데이터는 그룹의 이중 백업 서버 가장 깊숙한 곳에 봉인되어 있었다. 그것은 오직 후계자인 강재혁 혹은 그의 대리인인 김 비서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김 비서는 10년 전 김미영의 횡령 사건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보고서였다. 자금의 흐름, 내부 고발자의 익명 이메일, 그리고 김미영의 서명이 위조된 이체 확인서까지. 김 비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등줄기로는 차가운 땀이 흘렀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지우기 위한 거대하고 무자비한 작전이었다. 그는 다음 파일로 넘어갔다. 춘천 저수지에서 발견되었다는 유서 필적감정 보고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 비서는 그룹 내 법무팀의 필적감정 전문가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는 문 회장의 지시라면 없는 사실도 만들어낼 사람이었다. 김 비서는 즉시 외부의 사설 탐정에게 연락을 취했다. 10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춘천경찰서의 담당 형사를 찾으라는, 그리고 그 유서를 처음 발견했다는 신고자의 행방을 추적하라는 지시였다. 동시에 그는 김미영의 사망진단서에 서명한 의사의 기록을 확인했다.
그 의사는 10년 전 진단서 발급 직후 돌연 이민을 떠났으며 그의 가족 명의로 문 회장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에서 거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내역을 발견했다. 퍼즐 조각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병원 VIP 병동. 김미영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가 갇힌 이 방은 세상의 모든 비참함과 절연된 곳처럼 보였다. 최고급 린넨 시트, 적정 온도로 맞춰진 실내, 그리고 방금 막 준비된 듯한 따뜻한 아침 식사. 하지만 미영에게 이 모든 것은 황금으로 만든 감옥일 뿐이었다. 간호사는 상냥했지만 그녀의 눈은 미영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미영은 식사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유나에게 향해 있었다. 간호사님, 그녀가 쉰 목소리로 불렀다. 제 딸, 유나는 괜찮은 건가요? 얼굴이라도 잠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김비서로부터 환자의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머님, 아이는 지금 소아과 병동에서 회복 중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곧 회진도실 거예요. 지금은 몸을 추스르시는 게. 그 부드러운 거절이 미영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들은 자신과 유나를 분리시켰다. 10년 전 강재혁과 자신을 분리시켰던 것처럼 그녀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들은 유나를, 그 아이를 미영은 더 이상 생각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도망쳐야 했다. 유나를 데리고 이 지옥 같은 호의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식은땀이 난 손을 이불 밑에서 꽉 움켜쥐었다. 새벽녘에 조사를 마친 강재혁은 집무실을 나섰다. 김비서의 보고는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위협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지금 분노할 때가 아니라 확인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미영의 병실 앞을 지났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의 발걸음은 한층 아래 소아과 1인 병실로 향했다. 유나는 다행히 폐렴 증세가 빠르게 호전되어 집중치료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다. 그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이는 깨어 있었다. 창밖으로 잿빛이었던 하늘이 마침내 옅은 햇살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눈이 그친 도시의 아침이었다. 유나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5살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작고 말라 있었다. 하얀 환자복이 유난히 커 보였다. 링거 바늘이 꽂힌 작은 손등이 재혁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이는 인기척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이의 눈과 재혁의 눈이 마주쳤다. 재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가 골목에서 그리고 집중치료실 유리창 너머로 보았던 그 얼굴.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열에 취하지도 잠들어 있지도 않았다. 맑고 깊고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자신을 닮은 검은 눈동자로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놀란 듯 했지만 울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재혁은 자신이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재혁은 침대 옆에 멈춰 섰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10년간 그는 수천 명의 직원을 지휘하고 수조 원의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지금 이 작은 아이 앞에서 그는 완벽하게 길을 잃었다. 그는 그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10년의 공백,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기만당한 자신의 삶이 그 작은 얼굴에 응축되어 있는 듯했다.
그때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아직 잠겨 있었고 열 때문에 조금 갈라져 있었지만 정확한 발음이었다. 아이는 그를 잠시 더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물었다. 아저씨, 누구세요? 그 질문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단순해서 오히려 제역의 가장 깊은 곳을 강타했다. 누구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게 무엇인가? 제역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러나 지난 5년간 이 아이의 삶의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동시에 깨달았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조여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의 눈을 마주볼 뿐이었다. 아저씨, 누구세요? 그 순진무구한 질문이 강제혁의 심장을 정지시켰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확신과 지난 5년간 이 아이의 삶의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낯선 아저씨라는 현실 사이의 괴리감. 그는 마치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처럼 아이의 맑은 눈을 마주보다가 결국 시선을 피했다. 그는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웠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초라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잠깐 의사 선생님께 다녀올게 라는 자신도 믿지 않는 변명을 중얼거리며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고 그는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벽에 등을 기댄 그는 가늘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증거가 필요했다. 어머니의 10년 전 거짓말을 부술 수 있는, 그리고 저 아이를, 자신의 딸을 당당하게 되찾을 수 있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실. 그는 김비서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느끼는 혼란과는 대조적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비서, 내가 직접 지시하지. 박 원장에게 연락해서 유나의 혈액 샘플을 확보하게. 이유는 묻지 마. 아니, 묻지 못하게 해. 그리고 내 샘플을 가져가. 김비서는 한순간 망설였지만 제혁의 눈빛에서 어떤 질문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읽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제혁이 소유한 병원이었고 박 원장은 강제혁의 지시라면 그것이 의학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토를 달지 않았다. 유나는 이미 폐렴 치료를 위해 여러 번의 체열을 한 상태였다. 그 샘플 중 일부가 긴급 검사라는 명목하에 병원 내 최고 보안 등급의 유전자 검사실로 이송되었다. 제혁 역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의료진의 방문을 받아 간단하게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제혁은 집무실로 돌아왔지만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가 가져온 10년 전 자료들을 다시 훑어보았다. 조작된 횡령 보고서, 문 회장의 재단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이민을 떠난 의사의 기록, 그리고 춘천에서 시신을 확인했다는 경찰 보고서. 하지만 그 어디에도 시신을 강제혁 회장의 유가족이 직접 확인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모두 대리인을 통해, 즉 문 회장의 사람들을 통해 처리되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연극 속에서 꼭두각시처럼 놀아났는지 깨달았다. 그는 미영을 배신자로 미워했지만 정작 가장 큰 배신은 자신의 등 뒤에서 가장 믿었던 어머니의 손에 의해 저질러졌다. 그의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대신 차가운 얼음처럼 그의 내부에서 단단하게 굳어갔다. 그는 미영을 떠올렸다. 병실에서 자신을 보며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던 그 모습. 10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빛나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듯했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다. 그가 두려워서.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자신과 유나를 지키기 위한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였을 것이다. 재혁은 그 거짓말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깨달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10년간 홀로 그 모든 진실을 짊어지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아이를 지켜내고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집무실 안으로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때쯤이었다.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비서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지만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재혁은 그 봉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것은 그의 남은 생을 결정지을 판결문이었다. 김 비서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입을 열었다. 결과는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실은 모든 데이터를 즉시 파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가보게. 김 비서가 방을 나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집무실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재혁은 한동안 그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것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아주 만약이라도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모든 의심과 분노는, 그리고 미영에 대한 이 복잡한 감정은, 하지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 아이의 눈을 본 순간 그는 알았다. 이 서류는 그저 그 직감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확인시켜주는 절차에 불과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손안에서 바스락거렸다. 그는 수조 원짜리 계약서에도 이렇게까지 손이 떨린 적이 없었다. 그는 서류를 펼쳤다. 복잡한 유전자 배열이나 수치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마지막 한 줄, 결론 부분에 고정되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 그 숫자를 읽는 순간 재혁은 숨을 멈췄다. 그는 예상했던 대로 벽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손에서 힘이 풀린 서류가 책상 위로 떨어졌다. 그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5년. 그는 자신의 딸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5년을 보냈다. 그 아이는 가장 비참한 골목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었는데 자신은 따뜻한 차 안에서 그녀를 처리해야 할 불쾌 한 장애물 정도로 여겼다.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능가하는 차가운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어머니, 문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의 아들을 속이고 자신의 손주를 길바닥에서 죽게 내버려둔 그 여자. 96.999%. 그는 그 숫자를 입안에서 굴렸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김 비서, 차 준비해. 병원으로 간다. 강재혁이 99.999%라는 숫자를 노려보며 차가운 분노를 다지고 있던 바로 그 시각. 문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금 도착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정보망은 아들의 정보망보다 한 수 위였거나 적어도 더 교활했다. 그녀가 병원에 심어둔 박 원장 라인의 한 의사가 문 회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음을 보고했다. 회장님의 아드님이 10년 전 그 김명이라는 여자와 그 여자가 데려온 신원 미상의 아이를 VIP 병동에 입원시켰다는 것. 그리고 오늘 극비리에 그 아이와
회장님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는 것이었다. 문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받침대에 놓였다. 그녀는 10년 전 그토록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과거가 유령처럼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재혁이 감히 자신을 의심하고 뒤를 캤다는 사실에, 그리고 감히 자신의 작품을 훼손하려 든다는 사실에 격노했다. 그 핏줄, 그 천한 계집의 핏줄이 감히 강씨 가문에 발을 들이려 한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재혁이 그 결과를 알기 전에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썩은 뿌리는 그것이 더 큰 나무를 병들게 하기 전에 도려내야 했다. 그녀는 재혁처럼 감정에 휩쓸려 차를 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에게 차분하게 지시했다. 병원에 연락해서 그 여자가 지금 당장 퇴원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그리고 뉴질랜드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 티켓을 알아봐. 물론 편도로. 그녀는 자신의 검은색 세단에 오르며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재혁이에게는 내가 급한 이사회 건으로 병원 이사장들을 만나러 갔다고 전해. 그녀의 차는 아들의 차가 향하는 길과는 정반대회, 더 빠르고 은밀한 길을 통해 병원으로 향했다. 김미영은 그날 오후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며칠간의 긴장과 피로, 그리고 따뜻한 병실과 영양제 덕분이었다. 간호사는 조금 전 윤아도 안정을 되찾아 곤히 잠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미영은 이 짧은 평화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꿈을 꾸었다. 10년 전 재혁과 함께 한강공원을 걷던 꿈이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단순하고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한 꿈은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미영은 인기척에 눈을 떴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다. 링거액이 떨어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곧 그녀는 자신의 침대 발치에 서 있는 검은색 형체를 인식했다. 간호사나 의사가 아니었다. 10년간 그녀의 악몽을 지배했던 바로 그 인물, 문 회장이었다. 그녀는 10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완벽하게 차려입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미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미영은 비명을 지를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10년 만이구나. 김미영. 문 회장의 목소리는 그녀의 기억보다 더 낮고 차가웠다. 그녀는 미영의 비참한 환자복과 창백한 얼굴을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내가 내 죽음을 처리해 주었을 때 넌 고마워했어야 했어. 그 돈이면 네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액수였는데. 그런데 감히 살아있어. 그것도 모자라. 네가 감히 어디라고 다시 기어들어와. 미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여기에 재혁 씨는 회장님. 문 회장은 그녀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로 다가가 그 위에 놓인 미영의 물컵을 치우고 작은 가죽 수첩과 만년필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두툼한 은행 통장과 비행기 티켓 한 장을 던지듯 놓았다. 재혁이가 유전자 검사를 했다더구나. 아주 훌륭한 무기를 들고 왔어. 칭찬해주지. 그래서 얼마를 원해? 그녀는 미영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았다. 아니, 됐어. 내가 주는 대로 받아. 이 통장에는 네가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돈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건 오클랜드 행편도 티켓이야. 오늘 밤 비행기지. 미영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돈, 티켓, 10년 전과 똑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에게는 윤아가 있었다.
없습니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발 저희 모자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희는 그냥 모자. 문 회장의 입게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아, 그 아이 말인가.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 아이는 네가 데려갈 수 없어. 없어. 미영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나는 제 딸이에요. 내 딸. 문 회장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었다. 아니, 그 아이는 강씨 가문의 핏줄이다. 재혁이의 흠집이고 우리 가문의 오점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 같은 도둑년, 횡령범의 손에서 자라게 둘 수는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너는 10년 전 내 아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졌어.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네가 감히 내 손주를 네 더러운 손으로 만지려 해. 문 회장의 말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고통스럽게 미영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아니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10년 전에도. 닥쳐. 문 회장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내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선택해. 김미영, 이 돈을 받고 너 혼자 조용히 떠나. 그러면 적어도 네 목숨은 보장해주지. 그리고 그 아이는 내가 거두겠다. 강씨 가문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이 키워주지. 물론 어미 없는 고아로 자라게 되겠지만 미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여자는 악마였다. 싫어요. 유나는 내 딸이에요. 절대 못 줘요. 차라리 날 죽여요.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이라도 꿇을 생각이었지만 문 회장은 한 발 더 빨랐다. 그녀는 병실 문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미영이 미처 보지 못했던 문 회장의 수행 비서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미영의 양쪽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이거 놔 놓으라고. 재혁 씨, 살려주세요. 미영은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이것은 10년 전에 무력한 도망과는 달랐다. 그녀는 이제 엄마였다. 아, 재혁이를 찾는구나. 문 회장은 미영의 머리채를 잡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의 눈을 마주보게 했다. 유감스럽게도 내 그 재혁 씨는 지금 이 사실을 몰라. 그 애가 이 결과를 알고 너에게 달려오기 전에 넌 여기서 사라져야 해. 그녀는 미영을 붙잡은 남자들에게 명령했다. 저 여자 당장 진정제 투여해. 그리고 공항으로 직행시켜. 미영의 눈앞이 절망으로 하얘졌다. 이거 놔 놓으라고. 김미영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10년 전 그녀는 순순히 도망쳤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엄마였다. 그녀의 몸부림은 필사적이었지만 전문 훈련을 받은 2 건장한 남자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한쪽 팔이 등 뒤로 꺾이고 다른 남자가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다. 읍. 그녀의 눈에 공포와 함께 핏발이 섰다. 그녀는 유나를 단 한 번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이 남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이 악마 같은 여자에게 빼앗길 순 없었다. 유나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 문 회장은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미영의 저항을 더러운 시궁창에서나 볼 수 있는 천박한 발악으로 치부했다. 그녀는 옆에 대기하고 있던 간호사에게 고갯짓을 했다. 간호사는 미영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을 때를 대비해 준비해두었던 주사기 실제로는 강력한 진정제가 등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다가왔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이건 그냥 영양제예요. 미영은 주사 바늘의 금속성 빛을 보고 더욱 격렬하게 발버둥 쳤다. 안 돼.
여기서 잠들면, 여기서 정신을 잃으면 유나를 영원히 잃는다. 잃는다. 그때였다. 쾅 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이 벽에 부딪혔다가 반동으로 튕겨나갈 정도의 엄청난 힘이었다. 문기에는 강재혁이 서 있었다. 그는 방금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그것은 피로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이 방 안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단 몇 초 만에 상황을 파악했다. 어머니의 수행원들, 미영의 팔을 꺾고 있는 남자, 그리고 주사기를 든 간호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재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목소리는 물리적인 고함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미영을 붙잡고 있던 남자들이 순간적으로 흠칫하며 그녀를 놓칠 뻔했다. 그들은 문 회장의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강재혁이 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혁아. 문 회장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아들이 이렇게 빨리 닥칠 줄은 몰랐다. 네가 딱 맞춰왔구나. 이 여자가 감히. 비켜. 재혁은 어머니의 말을 잘랐다. 그는 성큼성큼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문 회장을 스쳐 지나 곧장 미영에게로 갔다. 그는 미영의 팔을 붙잡고 있는 남자의 손목을 부술듯한 기세로 움켜쥐었다. 남자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손을 놓았다. 재혁은 다른 남자 또한 노려보았고 그 남자는 재혁의 눈빛에 압도당해 저절로 뒷걸음질 쳤다. 재혁은 자유가 된 미영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녀는 극도의 공포와 충격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그에게 쓰러질 듯 기대었다. 재혁은 그녀의 귓게,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자신의 어머니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10년간 쌓인 원망, 배신감, 그리고 방금 확인한 진실에 대한 살해마저 서려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그 구겨진 서류, DNA 검사 결과지를 문 회장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99.6%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는 병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머니께서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저 여자의 뱃속에 있던 아이, 제 아이가 맞습니다. 문 회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하게 굳었지만 그녀는 금세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래서 뭐란 말이냐. 그 천한년의 핏줄이 내 아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져. 저 여자는 10년 전에도 지금도 내 인생의 오점일 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였겠죠. 재혁이 처음으로 소리를 높였다. 그의 외침은 미영의 비명보다 더 처절했다. 그는 뒤따라 들어온 김 비서에게서 두꺼운 서류철을 건네받아 문 회장 앞의 테이블에 집어 던졌다.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건 뭡니까? 10년 전 김미영 횡령 조작 보고서, 어머니 재단에서 돈을 받고 이민을 간 의사의 해외 계좌 춘천 저수지에서 발견됐다는 그 가짜 유서. 재혁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10년 동안 저를 속이실 수 있습니까? 저수지에서 발견된 게 미영이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10년 동안 저를 죄책감 속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 여자가 제 아이를 임신한 걸 알면서도 그 추운 길바닥으로 내쫓았어요. 그는 거의 울부짖고 있었다. 제가 어제
그 골목에서 이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추위에 내 딸과 이 여자가 얼어 죽었다면, 그때도 어머니는 나를 위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셨겠지요. 문 회장은 아들의 그 처절한 절규 앞에서 난생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지만 그 논리에는 핏줄에 대한 계산이 빠져 있었다. 재혁아, 그건 말하지 마십시오. 재혁이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미영을 위협했던 남자들과 간호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김비서, 예, 회장님. 저 사람들 전부 경찰에 넘겨 불법 감금 및 의료법 위반 협박 혐의로 어머니가 시켰다고 해도 용서하지 마. 남자들과 간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문 회장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리고 재혁은 마침내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어머니, 저는 10년 전에 어머니를 한 번 잃었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잃었을 때 제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그 순간에요. 그는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어머니를 2번 다시 잃는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는 1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재혁은 병원 보안팀을 호출하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보안팀, VIP 병동 찰싸움 1호다. 지금 당장. 그는 문 회장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다시는 제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문 회장님. 다시는. 잠시 후 굳은 표정의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강재혁의 지시에 따라 문 회장과 그녀의 수행원들을 정중하게 병실 밖으로 안내했다. 문 회장은 아들을 노려보았지만 그 눈에는 분노가 아닌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한 자의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재혁과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던 미영 단 둘만이 남았다. 문이 닫히고 방금 전까지 방 안을 가득 채웠던 폭력적인 소음과 광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병실은 다시 병원 특유의 인공적인 고요함에 잠겼다. 10년의 세월이 응축된 것 같은 그 침묵 속에서 김미영은 자신이 숨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가쁘게 어깨를 들썩였다. 그녀의 뺨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것이 공포 때문인지 안도 때문인지 혹은 뒤늦게 밀려온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재혁의 팔에 기댄 채 그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없었을 것처럼 가늘게 떨고 있었다. 강재혁은 어머니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그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무거운 감정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10년 전 그가 지켜주지 못했던 이 여자의 무게, 그리고 10년 동안 그가 저지른 외면의 무게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영을 바라보았다. 10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빛나던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모든 절망 속에서 그의 아이를, 유나를 지켜냈다.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미영을 부축해 침대에 앉혔다. 그리고 그는 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한 죄인처럼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비싼 정장 바지가 방금 전의 소란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 위로 구겨지는 것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미영가. 그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잘못했어. 미영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울고만 있었다. 그때 10년 전에 널 믿었어야 했어.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네 손을 잡고 싸웠어야 했어. 그런데 나는 널 의심했고, 널 배신자로 몰았고, 결국 도망친 건 나였어.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단 한마디도 거짓이 없었다. 널 10년 동안 이 지옥 속에서 살게 만들었어. 널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 죽었다는 그 거짓말을 어쩌면 사실이길 바랐는지도 몰라. 그래야 내 죄책감이 덜어지니까. 그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녀의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 손은 너무나도 차갑고 말라 있었다. 미안해. 유나에게도 너에게도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미영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비명이 아닌 10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모든 슬픔을 토해내는 울음이었다. 그녀는 재혁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럴 기력도,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텼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그 버팀목이었던 마지막 긴장까지 무너져 내렸다. 재혁은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서 무릎을 꿇은 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것은 수억 원의 보상금이나 사과보다 더 절실했던 10년 만에 진심 어린 위로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미영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재혁은 조용히 김비서를 불렀다. 유나가 자고 있는 소아과 병실의 침대가 조용히 미영의 병실로 옮겨졌다. 간호사들은 2개의 침대를 나란히 붙여주었다. 유나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며칠간의 열병이 무색하게 아이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다. 미영은 떨리는 손을 뻗어 잠든 유나의 뺨을 쓸었다. 따뜻했다. 이 온기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지난 10년을 버텨왔다. 그녀는 유나의 곁으로 파고들어 아이를 가만히 껴안았다. 그리고 그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재혁은 2 사람이 잠든 모습을 밤이 새도록 소파에 앉아 지켜보았다. 문 회장은 그날 이후 그룹의 모든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재혁이 그녀를 법적으로 고소하지는 않았다. 10년 전의 일들을 다시 들추는 것은 미영과 유나에게 더 큰 상처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이사회는 문 회장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녀를 명예직이라는 이름의 유배지로 보냈다. 그녀는 막대한 재산을 잃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했던 그룹과 유일한 아들, 그리고 단 하나뿐인 손주를 모두 잃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다. 시간은 흘러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갔다. 눈은 모두 녹아 땅속으로 스며들었고 그 자리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났다. 5월년 서울 근교의 한적한 수목원은 늦봄의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제잘거리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아빠 여기 공룡 발자국 5살. 아니, 이제 막 6살이 된 유나는 건강한 갈색 피부에 꼬마 숙녀가 되어 있었다. 아이는 잔디밭 위를 뛰어다니며 재혁의 손을 잡고 무어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재혁은 그 작은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아이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에 앉아있던 미영이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10년의 그늘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그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재혁이 마련해준 작은 스튜디오에서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10년 전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일이었다. 그때 유나와 한바탕 공룡 찾기를 마친 재혁이
땀을 닦으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유나는 에너지가 넘치는군. 따라가기 힘들어. 그가 숨을 고르며 웃었다. 미영도 따라 웃었다.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그래서 더 비현실적으로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때 강에서 불어온 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불었다.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살짝 움츠렸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라기보다는 10년 전 골목에서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그 냉기에 대한 몸의 기억 같은 것이었다. 그 순간 재혁이 입고 있던 얇은 캐시미어 가디건을 벗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10년 전 그날 밤 자신이 그녀에게 덮어주었던 코트처럼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10년 전 그 코트는 차가운 시신을 덮는 수에 같았지만 지금 이 가디건은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미영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재혁은 10년 전처럼 무릎을 꿇는 대신 그녀의 곁에 나란히 앉아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미영아, 춥지 않아? 그가 물었다. 그날 밤 골목에서 그녀가 유나에게 했던 말이었다. 미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 아직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 10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겠지. 재혁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유나를 향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10년은, 아니 남은 내 모든 시간은 너와 유나가 다시는 춥지 않게 해주고 싶어. 내가 그래도 될까 우리가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화려한 청혼도 강압적인 약속도 아니었다. 그저 상처 입은 한 남자가 건네는 조심스럽고도 간절한 질문이었다.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감싼 그의 가디건을 여몄다. 따뜻한 그의 채취가 느껴졌다. 그때 엄마 아빠 빨리 와요. 유나가 꽃다발을 한 알을 안고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미영은 재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1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가운 골목을 녹이고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고 마침내 그들에게 찾아온 따뜻한 봄, 햇살 그 자체였다.